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누워만 계시는 우리 어머니를 돌보는 건 당연히 형님 몫이죠. 왜 형제들한테 쓸데없는 전화를 돌려요? 야, 너는 어머니 자식 아니야. 자식이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책임은 형님이 지셔야죠. 그렇게 하려고 부모님 유산 다 가로챈 거 아니에요? 뭐? 가로채? 너 말 다 했어? 중학교 졸업하고 제가 집에서 돈 한 푼 가져간 게 있어요? 오히려 내 몫만 신나게 뺏어갔잖아요. 뺏어갈 때 몰랐어요? 그때 형님은 자식된 도리도 같이 가져간 거나 다름없죠. 못 살 때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돈 좀 만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서야 사람으로 보이나 보죠? 인간이 그렇게 살지 마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김현웅입니다. 나이는 65이고 자식들은 모두 몇 년 전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지요. 오늘 제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힘든 것 같고 이놈의 팔자가 참 기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저 형제가 있는 집이라면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그런 갈등이더군요.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딸린 식구들을 열심히 먹여 살리다 보면 생기는 그런 갈등이요. 오늘 제 사연은 형제를 한 명이라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깊게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듣고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편안하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요. 노년을 앞둔 지금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깊게 인생을 사는데 서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차근차근 저희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죠. 위로는 큰형과 누나가 있었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둘 있었어요. 저희 집은 사과 농장을 크게 운영하는 곳이었고 형편도 썩 괜찮았어요. 사과 농장은 일꾼을 대여섯 명은 부릴 만큼 꽤 규모가 있었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농장으로 나가셨고 저희 남매는 형과 누나와 함께 농장을 뛰어다니며 노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사과 수확철이 되면 가장 어린 막둥이 여동생을 제외하고 우리 네 남매는 창고 한가득 사과 박스를 만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아버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하늘처럼 언제나 든든했고 아버지의 보살핌 아래 온 가족이 큰 걱정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진 못했어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었을 때 집으로 들어와 보니 안에서 어머니의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눈물을 흘리며 허둥지둥 집 밖으로 뛰쳐나가셨어요. 겁을 먹은 제가 무슨 일이냐고 엄마에게 물어보았지만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채 그저 절박한 얼굴로 어딘가로 달려가셨죠. 그리고 그날 아버지와 막내 동생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늦둥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시장에 다녀오시는 길에 그만 큰 교통사고가 났었죠. 커다란 트럭과 부딪히는 바람에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어린 막내 동생도 그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버지의 나이 겨우 39이었습니다. 부록을 넘기지도 못하셨죠. 장례식에서 어머니가 몇 번이나 울면서 실신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과 막내딸을 동시에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60이 훌쩍 넘은 이 나이에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도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있은 후 저와 5살 터울이었던 큰형은
18살로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어른 노릇을 할 수 있었던 나이죠. 아버지가 떠난 후 형은 저희 집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큰형 말 잘 들어라. 이제 아버지라고 생각해. 어머니는 전형적인 옛날 분으로 매우 순종적인 사람이셨어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말씀이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큰형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매들에게 그 법은 참으로 가혹한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큰형은 형제들을 시종처럼 부리며 자기 뜻대로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든 형제들의 교육과 직업은 큰형이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 했어요. 그리고 큰형이 의뢰 결정하는 직업은 농사꾼이었습니다. 큰형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면 무서운 불호령과 함께 말도 안 되는 매타작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며 지내야 했습니다. 너도 내년부터는 나와 함께 일해야 해. 큰형의 말에 어린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랐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를 한참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형, 그럼 학교는? 그 정도 배웠으면 충분히 배웠어. 네 누나는 국민학교까지만 다녔잖아? 그래도 너는 많이 배운 편이다. 그만 자퇴서 내. 졸업장 따고 싶으면 검정고시를 보고. 나는 더 공부하고 싶은데. 형도 지난번에 나 시험 본 거 보고 잘 봤다고 했잖아. 공부? 나도 네 누나도 다 일하고 있는데 농사 짓는데 공부가 무슨 필요 있어? 가족을 위해서는 네 욕심도 버릴 줄 알아야지. 더 열받게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형, 나는 농사 말고 서울로 가서 회사 다니고 싶어. 중학교 졸업이라도 하게 해주면 안 돼? 서울은 무슨 서울이야? 머리에 쓸데없는 것만 들어가서는. 가서 잠이나 자고 내일 자퇴서 낼 준비나 해. 한마디만 더 하면 혼날 줄 알아. 저는 옆에 계신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 성적이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고등학교 공부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도시로 나가서 제대로 직장을 잡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말에는 누구도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현웅아, 큰형 말 들어라. 그래도 너는 남자라고 공부 더 시켜준 거잖아. 얼른 형 도와서 일해야지. 네 큰형이 고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가 잘 따라야지. 어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다른 자식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 어머니는 관심조차 없고 큰형님밖에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다음 날 형의 강요대로 자퇴서를 내야만 했어요. 그 후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제가 진학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매일 고된 노동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매일 밤 새벽까지 혼자 공부를 했어요. 바로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였죠. 큰형도 졸업장을 원하면 검정고시는 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중학교 졸업장을 딴 후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 집에서 계속 살다가는 과수원 일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가족 누구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요. 저는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다행히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서울에 자리 잡고 계셨고 저는 그분들 집에 문을 두드렸죠.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긴 그분들은 흔쾌히 저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까지 해주셨어요. 저는 학교 끝나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집을 전전하며 어렵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쥐었죠.
그동안 한 번도 집에 손 벌린 적 없었고 가족과의 연락도 끊고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서울에 있는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힘든 시간을 견디고 꿈에 그리던 사무직으로 자리를 얻은 날,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설레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였죠. 그리고 그렇게 취직에 성공한 뒤 처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5년 만이었죠. 물론 가족들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땅 때문이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적에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가 살아계셨고, 친할아버지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땅을 내 남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거든요. 그중 제 몫으로는 길 건너에 있는 농장 1000평을 떼어주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도 그 땅은 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이제 성인이 되어 완전히 독립했으니 그 땅을 온전히 되찾아오려 했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께서 제 몫으로 물려주신다고 했던 그 땅이요. 이제 성인도 되었으니 제가 받아갈게요. 어머니 옆에 앉아있던 형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제 멋대로 서울로 올라가 취직까지 하고 온 녀석이 몇 년 만에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땅을 내놓으라는 이야기라니 못마땅했겠죠. 네가 지금 그 땅이 왜 필요해? 넷째가 20살 넘으면 다 같이 나눠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답답한 듯 한숨을 푹 내쉬더니 조금 흥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아니, 우리 남매들이 모두 성인이 되면 다 정리해서 나눠줄 건데 왜 굳이 집까지 찾아와서 그걸 달라고 그래? 어련히 알아서 주는데 너는 서울 가서 혼자 살더니 가족한테 돈 받아낼 궁리만 하는 거야? 아이고, 정웅아, 그만해라. 현웅아, 네 형이 다 알아서 챙겨줄 거야. 오랜만에 왔는데 같이 밥이나 먹자. 왜 큰 소리까지 나게 하고 그러니? 이리 와 앉아라. 너 좋아하는 호박 된장찌개 끓였어. 저는 억울했지만 어머니는 역시 형의 편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팔을 잡아 끌며 밥상 앞에 앉히셨어요. 마지못해 앉았더니 함께 자리에 앉아있던 형이 또다시 말했습니다. 넌 어차피 그 땅에다 농사도 안 지을 거잖아. 지금 가져가서 뭐 하게? 그 땅이 비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랑 어머니가 거기서 여전히 사과를 키우고 있고 천천히 농장 정리한 다음에 내가 팔아서 현금으로 줄게. 너 결혼할 때쯤 되면 다 정리해 줄 테니까 신경 끄고 있어. 그땐 저도 아직 어리고 순진할 때였죠. 형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팍팍한 서울살이는 계속되었어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의 주머니 사정은 한없이 가벼웠고 서울의 물가는 무섭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을 사두었다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었겠지만 젊은 시절에는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 8년이 지나자 저에게는 좋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아내는 젊은 나이에도 속이 깊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죠. 좋은 관계를 이어온 끝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신혼집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내의 집안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거든요. 안정적인 새 출발을 위해 전셋집이 필요했고 저는 다시 형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형, 이제는 진짜 주세요. 넷째, 순자도 20살을 훌쩍 넘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요. 지난번 분명히 결혼할 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올 때 보니까 농장은 아직 그대로인 것 같던데. 그러자 이번에 형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크게 내더군요. 이런 시골 땅이 네 생각대로 그렇게 금방금방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줄 알아? 무슨 중고차나 파는 줄 아냐고. 형,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도대체 몇 년인데요. 나도 그 땅으로 이제 신혼집도 마련해야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요. 내가 그 땅 좋은 가격에 팔려고 여기저기 백방으로 다니며 알아보고 있는데 네가 알기나 해? 그저 서울에서 속 편하게 살다 어쩌다 한번 내려와서는
가족 얼굴만 보면 땅 내놓으라고 징징대는 것 밖에는 할 말이 없어? 저와 형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자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던 어머니는 당황하며 저희를 말렸습니다. 그만해라, 현웅아. 네 큰형이 땅 판다고 알아보러 다니는 거 이 애미가 알고 있어. 네 급한 사정이야. 이해는 한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큰형한테 큰 소리로 대드는 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그러면 안 돼. 엄마, 벌써 몇 년째 안 주니까 그렇죠. 아무리 땅이 안 팔린다고 해도 어떻게 1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안 팔리냐고요. 어머니도 말씀을 좀 해보세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땅 자식들한테 다 나눠서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동안 네 형이 고생이 많았잖니. 여기 형제들이랑 엄마까지 다 챙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정웅이도 바쁘다 보니 그 땅을 어쩌지 못한 게지. 조금만 기다려봐라.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팔아서 나눠주겠다는 거야. 팔아서 나눠주겠다고요? 엄마,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어차피 그 땅이 전부 제 땅인데 이제 와서 나눠서 준다니요.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어머니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형은 무심하게 대답하더군요. 누구 마음대로라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어쨌든 결혼한다니까 서둘러 보겠지만 그 땅이 빨리 나갈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 내가 알아서 때 되면 챙겨줄 테니까 이 일로 더는 찾아오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큰형은 방문을 쾅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애꿎은 방문만 노려보고 서 있었죠. 그러자 어머니는 저를 달래며 말했어요. 형 마음도 오죽하겠니? 네 땅은 엄마가 형한테 잘 이야기해 볼게. 밥은 먹었어?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너 좋아하는 반찬이랑 해서 밥 차려줄게. 저는 매번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어머니도 참을 수 없었죠. 어머니도 똑같아요. 큰형님 말고는 다른 자식들은 자식으로도 안 보이세요? 형 사정만 봐주시면 되고 다른 자식들 사정은 안중에도 없냐고요. 어떻게 아들 결혼하는데 한 푼도 안 보태주시면서 제 몫까지 마음대로 뺏어가는데 엄마는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뺏어가다니 그 땅은 가족의 땅이잖니. 네 결혼에 못 보태는 건 얼마 전에 정웅이 처가 셋째를 낳았잖아. 첫째도 이제 학교 들어가야 하고 이리저리 돈 쓸 데가 많아서 그렇지. 가족인데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의 구구절절한 변명을 뒤로하고 저는 그냥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우리 마을에서 알아주는 땅 부자가 바로 큰형이었어요. 매번 집에 내려올 때마다 큰형은 1억이 넘어가는 비싼 차를 자랑스럽게 마당 한켠에 세워두곤 했죠. 그 많은 땅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빌려주기도 하면 수입이 차고 넘칠 텐데 뭐가 그렇게 매번 돈이 부족하다는 건지. 결국 저는 큰형에게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일하며 모은 돈으로 월세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엔 큰형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쌓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거창집에는 발걸음을 끊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어머니께서 서울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혼자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미리 하시지 그러셨어요. 정웅이가 데려다 줬지. 오랜만에 우리 작은 아들 보고 싶어서 왔다. 저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큰형이 데려다 줬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의아하면서도 내심 오랜만에 뵙는 어머니가 반갑기도 했죠. 어머니는 작은 아파트 안을 채우고 있는 단촐한 살림을 둘러보시더니 작게 한숨을 쉬셨어요. 아파트가 아직은 좀 많이 작죠? 저희끼리는 아늑하고 좋은데. 아니다. 신혼살림답게 아기자기하고 보기 좋구나. 네. 사실 얼마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작게 유통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입이 나쁘지는 않아요. 운 좋게 전셋집까지 구해서 이사했고요. 그나저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신혼집 구경하러 오셨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멈칫하시며 잠시 횡설수설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본론을 이야기하시더군요. 겸사겸사 왔지.
근데 도장을 받을 일이 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할아버지 때 큰 집 있잖니? 예전에 네 아버지가 큰 집에 돈을 좀 빌렸었어. 이번에 그걸 갚으려 하는데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좀 정리해서 갚으려고 해서 재산 중에 땅도 정리해서 좀 보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도장이 필요하거든. 여기에 찍으면 된다. 다른 형제들도 모두 유산 조금씩 모으기로 했다. 얼마나 빌리셨는데요? 많이는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큰 집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갚으라고 해서 나도 급하게 준비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빌리신 돈이니까 다 같이 갚는 게 맞죠. 어머니의 말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밀어진 종이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어머니를 모시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저희 부부는 따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는 어머니를 딱 한 번 본 게 전부였습니다. 갑자기 올라오신 어머니를 보고 긴장을 많이 하더군요. 어머니, 차린 건 많지 않아요. 오실 줄 모르고 저희가 그냥 먹던 대로 차렸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아야 할 텐데. 아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평소보다 신경 쓴 티가 나는 식탁이었습니다. 불고기와 생선을 구워서 올리고 나물도 종류별로 올린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번 맛보시더니 요리 솜씨가 좋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와 저희 부부는 즐겁게 식사를 했고 어머니께서 하룻밤 묵고 가겠다고 하시자 아내가 큰 방을 내어주며 저에게 어머니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오랜만에 어머니 오셨으니까 같이 주무세요. 도대체 몇 년 만에 어머니와 나란히 누워보는 건지. 형님만 아니었다면 어머니 손길이 필요했던 어린 시절에 집을 뛰쳐나올 필요도 없었을 텐데. 잠깐이지만 그런 생각에 괜히 속이 쓰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큰형님 편이시긴 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하나뿐인 어머니셨죠. 잠들기 전까지 어머니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잠결에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이었어요. 다시 눈을 감으려는데 머리맡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어머니는 벽을 보고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계시더군요. 우리 큰아들 정웅이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정웅이 자식들도 모두 공부 잘하고 아프지 않고 복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 현웅이도 일이 잘 풀려서 부자 되게 해주시고 늘 건강하고 별탈 없이 평온하게. 어머니는 교회도 다니지 않으셨지만 새벽마다 기도를 해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을 직접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는 옛날 분이시구나. 아들밖에 모르시는구나. 기도에 등장하지 않는 누나와 여동생이 생각나 짠하기도 했고 제 이름이라도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도 시골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신이 되어야 한 번씩 내려갔죠. 그러던 중 하던 사업이 휘청거렸습니다. 아이들은 커가고 하루 3끼 먹는 것도 힘들어지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시골집으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 제 땅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땅 팔리면 돈을 나눠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성인이 되면 받기로 했던 건데 제 나이가 벌써 40이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너만 힘드냐? 요즘 다들 힘든 거 뻔히 알잖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땅이 무슨 수로 팔려? 아니, 땅을 팔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헐값에라도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땅이 20년이 넘도록 안 팔리고 그대로입니까? 나도 힘들어. 그 누구보다 그 땅을 팔아버리고 싶은 게 바로 나라고. 나도 돈 나갈 데가 한두 군데냐? 팔아서 돈 생기면 내가 더 좋다고. 형님,
형님네 큰아들 진호는 한의대 진학하고 미국으로 어학연수까지 보내셨다면서요. 아니, 그 돈이 다 얼만데. 자식 가르칠 돈도 충분히 있으시면서 왜 동생 돈을 떼먹으려고 하세요? 너는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데 재주가 있구나? 너 임마, 내가 그냥 형인 줄 알아? 너한테는 부모 같은 형이라고. 어머니도 평생 내가 모셨고 넷째 동생까지 다 내가 키워 시집 보냈어. 그런데 그 땅 조금 안 줬다고 나한테 돈을 떼먹는다는 소리를 해? 제가 끈질기게 땅 이야기를 하자 형은 씩씩대더니 결국 크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 너 그 땅 포기한다고 도장도 찍었잖아. 그래도 동생이라고 조금 챙겨주려고 했더니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다 있나? 됐다. 한 푼도 못 줘?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겁니다. 처음엔 형님이 말한 도장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소린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땅을 포기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불현듯 몇 년 전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에 찾아왔던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큰 집의 빚을 갚는다면서 도장을 찍어갔었죠. 저는 다급하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대신 받았고 싸늘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같이 배은망덕한 놈은 필요 없어. 가족도 아니야. 다시는 전화하지 마. 전화를 끊은 뒤 답답한 마음에 독립한 누나와 여동생에게도 연락을 해보았죠.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도 도장 찍었어? 진짜 기가 막히다. 나도 도장 찍었어. 얼마 전에 엄마가 갑자기 찾아오셔서 무슨 큰 집에 빚을 갚는다고 하셨거든. 근데 그 도장이 뭐라고? 현웅아, 누나가 알아봤는데 그거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였대. 나도 방금 오빠한테 들은 거야. 큰오빠가 다 가져간 거라고. 엄마가 도장 찍으라고 해서 뭔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찍었더니. 누나도 여동생도 이제서야 그 도장의 정체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결국 큰형의 욕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장 괴로웠던 건 그 일이 어머니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마음속에서 어머니와 큰형을 지워버렸어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그런 포기각서는 무효화할 수 있었지만 먹고 살기도 바쁠 때 법적 공방까지 할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어차피 땅을 받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은 사라진 상태였고 지금까지 혼자서도 잘 살아왔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오기로 버티며 살았습니다. IMF를 거치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시골에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간간히 누나와 여동생만 만나 서로의 안부를 주고 받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한 번 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것도 벌써 6, 7년 전쯤이네요. 이번에 우리 손주 진호가 개인 병원을 차리려고 한단다. 너도 좀 보태줄 수 있겠니? 아무리 가족끼리 연락은 끊고 살아도 친척을 통해 이웃을 통해 건너 서로의 소식은 간간히 듣고 있었죠. 아마 어머니는 그때 제가 하던 사업이 잘 풀려서 잘 지내고 있냐는 말을 묻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돌려 물어보는 어머니에게 저는 따지듯 말했어요. 장난하세요? 형님이 저희들 재산 모두 가져가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걸 물어요? 그게 피를 나눈 형제들이 할 짓이에요? 그때 말이다. 정웅이가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도 그러길래. 너도 알잖아. 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정웅이가 가장 노릇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그리고 장남이 잘 살아야 나머지도 그 덕을 보는 법이야. 봐라. 이제 정웅이 아들이 한의사가 된다고 하잖니. 앞으로 그 덕에 우리 집안이 다 잘 될 거야. 형님이 뭐가 힘들었는데요? 형제들 재산을 모두 독차지해놓고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나 있어요? 이제 그 땅 다 잊고 살고 있으니 달라고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사람이 염치는 있어야죠. 어머니가 살면서 저한테 해주신 게 단 하나라도 있어요? 어떻게 큰형님 아들 병원 차릴 돈을 대라고 하세요?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울먹이며 말을 마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울고 있는 저를 위로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 그냥 잊고 살자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 그리고 큰형님과는 연을 끊고 살게 된 것이죠. 세월은 무상하게 흘러 저도 어느덧 자식들 모두 키워 시집장가를 보냈습니다. 어느덧 저는 65이 되었고 어머니는 90이 넘으셨죠. 여동생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께서는 치매 증상이 조금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정정하시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연세가 연세인지라 매년 올해 돌아가시면 어쩌지, 내년에 돌아가시면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연을 끊고 지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은 뵈어야 한다는 생각이 늘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오랫동안 발길을 끊었던 시골로 향했죠. 고향으로 돌아가 보니 시골집은 여기저기 많이 고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누워 계신 어머님은 많이 늙고 야위어 계시더군요. 마지막으로 봤던 어머니의 모습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이불에 누운 채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현웅아, 우리 둘째 아들. 왔니? 어머니는 저를 보자 이불 속에서 손을 꺼내시며 저에게 내미셨습니다. 손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가늘게 떨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형수는 무덤덤하게 말하더군요. 저희 가족은 잘 못 알아보시는데 도련님은 알아보시네요. 형수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작고 마른 어머니의 손을 맞잡았어요. 자세히 보니 피부는 거칠게 일어나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누워만 계실 뿐 제대로 앉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왜 이제야 왔어? 왜 이제야? 어머니의 슬픈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도 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평생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했죠. 어디 많이 편찮으세요? 앉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묻자 형수가 대답했습니다. 어디가 안 편찮으신지 물어보는 게 더 빠르겠네요. 연세가 워낙 많으시잖아요. 저도 요즘 허리 디스크가 와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저렇게 일어나지도 못하시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드려야 한다니깐요. 형수는 형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못지않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어머니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지 형수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있겠나요? 부모님 재산을 독차지하며 그동안 잘 살았으니 어머니를 성의껏 돌봐야 할 것이었죠. 현웅아, 보고 싶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못 봤어.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하루는 자고 가세요. 큰형님은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형수는 어머니 옆에 이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큰형님은 저를 보는 게 불편했겠죠. 예전처럼 어머니 옆에 누워 오래된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세월이 떠오르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겠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뵙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 왔는데 이런 마음이 들 줄은 몰랐어요. 원망만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마지막을 앞둔 듯한 어머니를 보니 떠오른 감정은 슬픔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고 잠이 드셨고 저도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을 알 수 없는 깊은 밤, 눈을 떴을 때는 방 안이 어둡고 고요했어요. 그 가운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우리 정웅이 하는 일 모두 잘 되고 우리 손주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현웅이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어머니는 여전히 당신의 자손들이 힘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놓은 채로 새벽마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지도 불분명한 그 기도는 몸이 아프고 정신이 희미해지더라도 결코 손에서 놓지 않는 어머니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분명 저에게는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든 어머니였고 미워했던 어머니였지만 그날 밤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난 후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을 떠나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그땐 오랫동안 다시 뵙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며칠 뒤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언니가 그러는데 새언니가 전화해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큰오빠가 동생들한테 다 연락 돌리라고 했다네? 뭐? 요양원? 그런데 왜 우리들한테 연락을 돌려? 어쩌란 거야? 자기가 우리한테 그런 얘기할 입장이야? 참 기가 막히더군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누나와 여동생 역시 분노했습니다. 누나와 동생 역시 저처럼 연을 끊다시피 하여 살고 있었고 어쩌면 여자라는 이유로 저보다 더 큰 서름을 받으며 살아왔겠죠.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 한 달에 요양원 비용이 180만 원인데 형제끼리 다 같이 나눠서 내자고 했대. 말이 돼? 우리 재산은 혼자 다 독차지 해놓고 이제 와서 그 돈은 함께 부담하자고. 저는 여동생과 통화가 끝난 후 누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고 가신다면서?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해? 큰형님이 당연히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야? 누나 역시 한숨을 푹 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네 말도 맞긴 한데. 큰오빠가 그러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니? 너도 우리 집 분위기 잘 알잖아.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누나와의 통화도 뾰족한 답도 없이 허무하게 끝났죠. 그날 저녁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았던 큰형에게도 전화가 오더군요. 너 연락 받았지? 무슨 연락이요? 네 누나한테 못 들었어? 내가 말하라고 했는데. 요양원 말하는 겁니까? 그래, 들었네. 아무튼 그렇게 알아도 다음 주에 요양원 모시고 갈 거니까. 형의 말투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저도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누워만 계시는 우리 어머니를 돌보는 건 당연히 형님 몫이죠. 왜 형제들한테 쓸데없는 전화를 돌려요? 야, 너는 어머니 자식 아니야. 자식이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책임은 형님이 지셔야죠. 그렇게 하려고 부모님 유산 다 가로챈 거 아니에요? 뭐? 가로채? 너 말 다 했어? 이놈이 아주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하네. 자식 된 도리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중학교 졸업하고 제가 집에서 돈 한 푼 가져간 게 있어요? 오히려 내 목만 신나게 뺏어갔잖아요. 뺏어갈 때 몰랐어요? 그때 형님은 자식 된 도리도 같이 가져간 거나 다름없죠. 너 그럼 다달이 180만 원이나 하는 병원비를 나 혼자 모두 대라는 소리야. 형님 알아서 하셔야지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그 돈 아까우면 집에서 모셔요. 아니면 평생 꽉 움켜쥐고 있던 그 땅이라도 내다 팔아서 되던가요. 형님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훤히 알 수 있었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한 저는 계속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중학교마저도 끝까지 안 보내주고 개처럼 부려먹으려던 거 겨우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못 살 때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돈 좀 만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서야 사람으로 보이나 보죠? 인간이 그렇게 살지 마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야, 너 말 다 했어? 어머니 이제 92이야. 지금까지 평생을 고생하면서 내가 어머니 모셨다고. 이제 나는 모르겠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데리고 가든 병원에 입원시키든 알아서 하란 말이야.
지금 하도 헛소리를 해서 내가 묶어놨다. 그런 줄이나 알아. 큰형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내뱉은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헛소리를 하셨다니. 그래서 묶어놨다니. 자식된 도리를 입에 올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질 않더군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어머니를 묶어놓았다는 소리에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함께 듣고 있던 아내가 한마디 거들더군요. 거짓말이겠지. 그냥 당신 위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잠시 후 제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당신 혹시나 큰형님 말대로 요양원 비용 나눠서 낼 건 아니지? 여보, 그러면 진짜 안 돼.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 잘라낼 수 없는 것이 있었죠. 아니, 평생 한 번을 도와주지 않은 큰형님과 어머니잖아. 도대체 당신이 왜 자식 노릇을 다 해야 하는 건데? 알아, 아는데. 내가 어머니의 아들로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아. 그러면 오히려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살지 않겠어? 나는 그래도 해야 할 도리는 하고 싶어. 아내가 답답한 듯 외치는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답했죠. 아내는 크게 한숨을 쉬고 체념한 듯 말했어요. 당신도 참 불쌍해요. 제대로 정 한번 못 받아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내가 들어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어디 믿기나 하겠어요? 왜 남들처럼 모질게 못해요? 내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착하게 살지도 않았고. 이제 와서 어머니를 다시 뵈니 너무 안쓰럽더라고. 어머니가 지나온 삶을 생각해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또 누워 계신 모습 보니까 마음도 너무 안 좋고. 이제는 돈 때문에 형제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싶지도 않아. 옛날처럼 또 돈 문제 가지고 그 진흙탕 싸움에 다시 뛰어들고 싶지는 않네. 차라리 미운 형제야 안 보고 살면 그만인데. 그냥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돈 몇십만 원씩 보내면 다 해결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 그걸로 또 싸우고 헐뜯을 필요는 없지. 이 나이 되어보니 사람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해. 제 말에 아내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를 뵈러 다시 시골로 내려갈 때 제 어깨를 한번 토닥여 주었어요. 그 후에 저희 형제들은 큰형의 뜻대로 요양원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넷째 동생은 현재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당분간은 조금 더 넉넉한 제가 부담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큰형님은 끝까지 한 푼도 더 낼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누나와 여동생은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형은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으로 들어가신 후 지금은 매주 주말마다 찾아뵙고 있어요. 요양원 생활이 불편하다고 하시면 집으로 모실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제 마음을 이해한 아내는 제가 원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요양원으로 운전하면서 저는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제 결정을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건 누구보다도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더 깊게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살기 위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갈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듣고 나니 살면서 다들 한 번쯤은 부딪혀 봤음직한 일이지요. 다른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또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떠오르시는 바가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짧더라도 좋으니 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